이준석 신당이 있고 지금 금태섭 또 신당이 있습니다. 이 두 신당은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두 사람 간에는 서로 어느 정도 의견이 잘 교환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이낙연 신당이 합류하는 게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 당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봐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미리서 그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은 이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과연 신당을 만들까? 약간 의구심을 갖고 계신 거죠? 뭐 내가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이낙연 전 총리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조금 특색이 있는 다른 거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생활, 도지사, 총리, 당 네. 대표 뭐 지난번까지도 해서 서울 종로에서 막 압도적인 표로 당선되고 그러던 분이 갑자기 당을 버려버리고서 새롭게 무슨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으로 잘 수긍이 안 가기 때문에 얘기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낙연 대표는 그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책을 이제 미국에서 돌아와 썼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려 있다. 그러니까 그 인질이 이제 인질범에 동화된다. 그러니까 저 고쳐 쓰기 어려운 당이다. 그렇게 보면은 신당 만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과연 노력을 해봤느냐 하는 이것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소위 정당이라는 건 내부에서 소위 정치 세력 간의 권력 싸움을 하는 건데 권력 싸움에 밀렸다고 그래가지고서 뭐 나와서 딴 당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보기에 성공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들어요. 그래서 이낙연 또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통합 비대위를 하면 신당을 멈출 수도 있을 것처럼. 그 내가 보기에 뭐 그래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런 조건이라도 내서 그건 받아들이지 않을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을 다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낙연 신당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거는 이제 호남 민심하고도 직결되는데, 안철수의 이제 국민의당 성공은 호남의 절대적 지지가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뭐 호남이 뭐 그런 지지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어찌 보면 이준석을 포함한 제3의 신당이 우리 극단적인 진영 정치를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죠. 그때 3당 체제 아니었습니까? 예. 합의를 통해서 엄청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뭐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의 그 소위 3당 합당이라는 것은 사실 한국 정치에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건데 결국은 그때를 한번 회상을 해보면은 여당이 뭐를 생각해야 되냐는 게 떠오를 수 있어요. 3당 합당을 해가지고 92년에 우리가 14대 총선을 하게 됐는데 14대 총선에서 당시에 소위 자민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이 그 당시에 의석이 3분의 2가 넘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14대 총선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3분의 2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180석 이상의 의석이 확보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가서 선거를 놓고 보니까 과반수를 미달하는 선거 결과를 갖다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은 항상 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너무나 자신 있게 판세를 갖다가 분석을 하다가 계속 그런 룰을 갖다 보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 4월 총선에도 그런 룰을 범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는 겁니다. 이제 위원장님은 삼지대 신당을 추구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이제 멘토로 통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위원장님이 이제 독일의 그 합의형 민주주의 그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독일은 어떻습니까? 아니 독일이라는 나라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니까 거기는 뭐 처음서부터 내각제를 실시를 했고 소위 당시에 소위 연방공화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서독에서 이 각종 선거법이나 기본법을 만들 적에 성전국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국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당도 막강한 힘을 갖고서 히틀러 같은 네. 체제가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거법 자체가 한 당이 독자적으로 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독은 지금까지 지금 독일이라는 나라가 1949년 서독연방공화국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당이 집권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 전부 다 이제 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이 독주를 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정치를 안정시키는 데 하나 크게 기여한 바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나 또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좀 대통령제를 헌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나라는 헌법을 뭐 수십 번 바꿨다 그래요? 아, 거기는 뭐 우리나라처럼 개헌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예. 저도 한 20년 전에 그 오스트리아의 이제 합의민주주의를 한번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에 협력을 했다고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를 이제 미소가 분단시키려고 했는데 좌우파 지도자들이 영세 중립국 안을 타협을 해가지고 그 분단을 막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뭐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제라는 제도에서 보면은 지금 사실 5년이라든지 대통령제라는 거는 것이면은 5년씩 한 번씩 정권을 바꿔가지고서 모두가 서 각기 자기의 목적 달성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또 다시 오면 다시 뒤집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속성과 안정성이 없는 이런 정치 체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죠? 저는 뭐 이제 2027년이 되면은 우리 지금 육공화국 헌법이라는 게 지금 40년째 되는데 그 다음 국회에서 아마 이 좀 정치 체제에 대한 논의를 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저는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3 세력, 예. 사실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가기를 갖다 바라는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갈등 요소로 있고 그래서 통합형 비대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할까요? 내가 보기에 뭐 지금 말들은 뭐 통합형 비대위를 한다고 그러지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왜 비대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요건이 없어요. 그냥 지금 반대 세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식과 뭐 정의라고 하는 네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통합 비대위를 요구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당과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굉장히 호의적인 뜻을 보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립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형 비대위를 요구하는 거를 이제 속을 뒤집어 까보면 결국 비명계를 공천학살하지 말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통합 비대위를 해야지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서 공천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도 공천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최근 또 여론조사에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요. 통합 비대위 찬성이 47%, 반대가 42%. 이제 시중 여론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이제 그 민주당 정당 지지를 조사했는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이제 2배 정도로 여전히 못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데 정당 지지도는 또 거꾸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윤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편승만 해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원래 뭐 이 야당이라는 거는 원래가 이 여당의 집권 세력의 잘못을 먹고 살던 게 야당이에요. 네. 야당이 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네들 솔직히 해서 독자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세력이 잘못 가는 것만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야당의 몫인데 그 지금 뭐 여론조사상에 이러고 저러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 자체가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자, 그런데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돈봉투 혐의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탈당한 개인이기 때문에 뭐 사과도 하지 않고 논평이 없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건 하나의 개인의 사건으로 치부를 해버린 거지. 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재판도 받고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관련한 연루된 한 20여 명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이런 게 있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들은 어떤 심판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선거라는 것이 국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 무슨 뭐 다른 큰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선거제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 놓고 지금 병립형으로 회귀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뭐 당론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약간 변심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선거 제도라는 것은 각 정당이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과거에 무슨 저희 선거 때 공약을 내세웠다고 그러는 건데 그 자체가 별로 이렇게 의미를 두지를 않고 내 다음 선거에서 우리가 무엇이 유리한가를 생각하니까 거기 따라 결정하는 거 와요. 그러고는 지금 선거제도에서 무슨 정립형이니 무슨 병립형이니 뭐 연동제니 이런 게 국민이 솔직히 해서 연동제가 어떻게 움직이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어렵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동제가 지금 되고 있지도 않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준석 신당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처럼 연동형으로 가야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나는 그거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을 전제로 해서 신당을 만드는 거지 무슨 선거법에 따라서 신당을 만든다고 는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많이 치러 보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것도 민생의 고단함, 고물가 여러 가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에는 뭐 이념이 최고라고 하다가 네. 그 선거 결과를 보고 나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 최고다고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개개인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이념이 어떠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